2024년 루브르 박물관이 아주 작은 그림 한 점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200년 넘게 켜켜이 쌓여 누렇게 산화된 광택제를 한 겹 한 겹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뜻밖의 것이 드러났어요. 그저 어두운 배경인 줄로만 알았던 그 자리에 강이 흐르고 다리가 놓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손톱만한 도시가 통째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플랑드르의 화가 얀 반 에이크가 그린 롤랭 제상의 성모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60cm를 조금 넘는, 미술관에서 보면 오히려 아담하게 느껴지는 나무판이에요. 그런데 반 에이크는 이 크지 않은 화면 안에 세계 하나를 통째로 밀어넣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판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들의 크기거든요. 손톱보다도 작으니까요. 그림의 구도는 단순합니다. 오른쪽엔 아기 예수를 안은 성모 마리아가 앉아있고 왼쪽엔 한 남자가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 남자가 바로 그림을 주문한 사람, 부르고뉴 공국의 제상 니콜라 롤랭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건 여기까지예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 그림을 확대하면서 시작됩니다. 먼저 두 사람 뒤로 뚫린 세 개의 아치, 그 너머를 봅시다. 강 하나가 도시를 둘로 가르며 굽이쳐 흐르고 그 끝엔 안개에 잠긴 먼 산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럼 왼쪽 도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당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아래로 집들이 지붕을 맞댄 채 늘어서 있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하나의 폭이 실제로는 8cm밖에 되지 않아요. 명함 한 장이면 덮이는 크기죠. 못 믿으시겠다면 반 에이크가 그 옆에 친절하게 자를 하나 세워뒀습니다. 롤랭이 기도하려고 모은 저 손이요. 손 하나가 저 성당보다 큽니다. 이번엔 강 위에 놓인 다리를 봅시다. 이 다리 길이가 5cm도 되지 않아요. 손가락 두 마디쯤 되는 셈이죠. 그런데 그 좁은 다리 위를 사람들이 줄지어 건너가고 있고 그 중엔 말을 탄 사람도 섞여 있으며 붉은 옷과 푸른 옷이 지금도 또렷하게 구분됩니다. 강 위엔 작은 배가 떠 있고 노를 젓는 뱃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 한 명의 키는 얼마일까요? 1mm입니다. 쌀알 하나를 5조각으로 나눈 것보다도 작아요. 반 에이크는 그걸 전부 붓끝으로 하나씩 찍어서 그렸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앞으로 정원이 끝나는 낮은 난간 쪽으로 당겨봅시다. 바로 여기에 이 그림에서 가장 은밀한 장면이 숨어 있어요. 두 남자가 난간에 등을 돌린 채 기대어 저 아래 펼쳐진 도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속 성모도 롤랭도 아닌 이름 없는 구경꾼 둘이죠. 그런데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이 두 사람 중 오른쪽에서 빨간 두건을 쓴 남자를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반 에이크가 다른 그림에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을 때 늘 썼던 것이 바로 저 붉은 두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뒷모습이 화가 반 에이크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다운 장난이에요. 그림을 주문한 권력자 롤랭은 성모 바로 옆,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자기를 그려달라고 했겠죠. 반면 정작 이 세계를 창조한 화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저 그림 한 구석 난간에 등을 돌리고 서서 조용히 자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셈이니까요. 다시 앞쪽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무릎 꿇은 롤랭이 걸친 옷을 보세요. 금실로 짜인 두툼한 예복 위에 잎사귀와 꽃무늬가 촘촘하게 수놓여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금실 한 올 한 올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옷깃을 두른 모피는 그 결이 만져질 듯 생생해요. 성모 쪽도 지나칠 수 없죠. 머리 위로는 천사가 보석이 촘촘히 박힌 왕관을 씌워주고 있는데 그 왕관에 박힌 루비와 진주가 알알이 다른 빛으로 빛납니다. 성모가 입은 붉은 망토 자락엔 가장자리를 따라 성경 구절로 보이는 글자까지 금박으로 새겨져 있어요. 바닥으로 눈을 내리면 이번엔 기하학 무늬가 정교하게 짜맞춰진 대리석 타일이 펼쳐집니다. 그 위엔 은은하게 빛이 반사되고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기둥에 들이운 그림자까지 하나하나 계산되어 있죠. 이쯤 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렸을까? 그 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그림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은밀한 장치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릎 꿇은 롤랭의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롤랭의 머리 위, 아치를 떠받친 기둥 꼭대기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조각들이 줄지어 새겨져 있습니다. 맨 먼저 보이는 건 아담과 이브가 천사에게 쫓겨 낙원에서 추방되는 장면이에요.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죄, 바로 교만을 뜻합니다. 그 옆으론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내리쳐 죽이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건 질투를 상징하죠. 또 그 곁엔 술에 취해 옷이 흐트러진 채 쓰러진 노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탐식,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을 가리켜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롤랭 뒤편 기둥엔 성난 사자의 머리가 분노를 나타내고 기둥 밑동엔 자그마한 토끼 몇 마리가 짓눌린 채 새겨져 있는데 중세 사람들에게 토끼는 정욕을 뜻하는 동물이었어요. 즉 반 에이크는 이 화려한 성전 안에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을 하나씩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 장치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죠. 인간의 온갖 죄가 머리 위에 새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롤랭은 두 손을 모으고 성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 반 에이크는 그걸 이 작은 그림 한 장에 겹겹이 그려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왜 롤랭이었을까요? 니콜라 롤랭은 부르고뉴 공국의 실세로 수십 년간 재상 자리를 지키며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인물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모으는 방식을 두고 살아생전부터 지나치게 탐욕스럽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니 머리 위에 새겨진 저 죄의 조각들이 어쩌면 롤랭 자신과 아주 무관하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반 에이크는 어떻게 이토록 작은 화면에 이토록 미세한 세계를 담아냈을까요? 비밀은 그가 다룬 물감, 바로 유화에 있습니다. 흔히 반 에이크가 유화를 발명했다고들 하지만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는 기름에 갠 물감이 가진 잠재력을 그 누구보다 먼저 극한까지 끌어낸 화가였습니다. 그가 쓴 방법은 글레이징이라고 부르는데 투명에 가까운 얇은 물감을 여러 겹 덧발라 쌓아 올리는 기술이죠. 이 얇은 층들을 통과한 빛이 안쪽에서 다시 반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색은 유리처럼 깊어지고 보석은 진짜처럼 빛나며 모피는 결마다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가 불투명한 물감으로 평평하게 칠하던 시절에 반 에이크는 빛 자체를 화면 안에 가둬버린 셈이에요. 그렇다면 저 배경에 그려진 도시는 실제로 어디일까요? 재미있게도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에주다, 리옹이다, 제네바다, 저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어느 곳도 딱 들어맞지 않아요. 어쩌면 그건 실제하는 도시가 아니라 반 에이크가 머릿속에 지어올린 이상의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6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모든 디테일은 두껍게 쌓인 광택제 아래에서 서서히 어둠에 묻혀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그림을 그저 어둡고 경건한 종교화로만 기억했던 이유죠. 그러다 2024년 그 검은 때를 걷어내고 나서야 강물과 다리와 손톱만한 도시가 비로소 다시 눈을 뜬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지 않나요? 600년 전 한 사람이 카메라도 확대경도 없이 오직 두 눈과 붓 한 자루만으로 이렇게 작은 화면 안에 하나의 세계를 통째로 옮겨 담았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그 앞에 서서 그가 남겨둔 세계를 한 조각씩 다시 발견해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그림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발견하셨나요? 난간에 기댄 두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기둥의 숨은 죄의 조각들이었을까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명화 속에 숨은 또 다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